수도원 와인의 역사를 봤었을 때는 부르고니가 좀 더 메인에 쓰는데 보르도가 그 와인 산지로 유명한 이유는 바로 이곳이 300년간 영국의 점령지였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영토였어요. 아침, 점심, 저녁 온종일 술만 생각하는 국내 최고 주리 전문가 명욱 교수와 술이라는 사족을 무슨 애주 기자, 이 기자가 함께하는 명욱 교수의 술자리 인문학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와인과 수도원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저번에서 못 다룬 내용인데 우선은 수도원에서 와인을 만들어요? 이게 아니 뭐 어떻게 보면 시내 봉사하는 신부님들이 술을 만드는 거잖아. 네, 그렇죠.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19세기까지 와인과 맥주는 술이라 생각 안 했어요. 취하잖아요. 음료였어요. 알코올이라는 그 성분 자체를 몰랐어요. 알코올이라고 안 느꼈구나. 그렇죠. 네. 그러니까 술은 19세기 전까지는 대부분 증류주는 좀 아까 술이라는 이미지가 있었어요. 스피릿은. 네, 스피릿은. 근데 와인과 맥주는 네, 술이 아니고 그냥 음료였던 거예요. 음료. 그러면은 이때 당시에는 포도주랑 어떻게 포도주를 발효한 와인이랑 같은 거로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를 발효한 포도주스와 그러니까 포도로 술을 만든 포도주와 같은 걸로 받느냐라는 얘기인데 포도주스를 만들면은 그냥 며칠 있다 포도주가 됩니다. 아, 냉장고가 있지 않으니까? 네, 냉장고 없으니까. 그럼 무조건 그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은 뭐 큰 경계가 없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많이 만들 수 있었구나. 그렇죠. 예, 그리도 하고 또 수도원에서 많이 만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수도원 자체가 굉장히 고행을 요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굉장히 힘들고 그치, 절제하고 뭐. 절제, 그렇죠. 그리고 말도 하지 않고 세속을 떠난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그 산속에 있는 사찰 이상의 그런 공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 그렇죠.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뭐를 하느냐? 그 먹고 살 생계 수단으로 포도를 재배하고 와인을 만든 거예요. 잠깐만. 그럼 상업 활동을 했다는 거예요? 했죠. 근데 우리나라 원래 절도 하나? 절도 저기 했어요. 그 술 만들었어요. 숙박도 하고. 그렇게 상업 활동 해도 되는구나. 그러니까 그 상업할 때는 게 돈 주고 받는 이게 아니고 물품을 받기도 하고 아. 지원을 받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죠 이제. 그러면 뭐 그렇게 해서 뭐 생계를 위해서 와인을 만들고 맥주를 만들었다는 건 이해는 해요. 근데 이게 또 궁금한 게 유럽 가면 수도원이 진짜 엄청 많아요. 엄청 많죠. 이거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이게 어떻게 유지를 하는 거고 왜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맨 처음에 나왔던 베네딕트 회 뭐 이런 데서는 그 수도사들에게 한 얘기가 있어요. 기도하며 일하라. 또는 일하면서 기도하라. 그러니까 늘 일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수도원에 굉장히 많은 지원이 들어갑니다. 누구한테 지원이 들어가냐? 왕이나 제후들한테. 계속 전쟁을 하니까 양심이 찔리잖아요. 누구 죽이고 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버는 이 수많은 그 재물에 대해서 계속 헌금으로 내요. 그러니까 그들의 면죄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면죄 문화가 옛날부터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는구나. 그러면 이게 수도원에서 와인을 만들잖아요. 맥주도 만들었다고 하는데 와인을 만들면은 지금도 만들어요? 수도원에서? 지금도 만드는 데들이 있어요. 그럼 역사 엄청 오래. 근데 기본적으로 이게 프랑스 대혁명이 끝난 다음에는 수도원에 대한 모든 토지들이 다 몰수가 돼요, 국가가. 그래서 다 걔네 나눠주든지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프랑스에는 되게 적고 다른 유럽 도시 국가들에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아직도 수도원들이 뭐 맥주를 만드는지 와인을 만드는 문화는 있긴 있어요. 있긴 있고. 프랑스에는 되게 적긴 한데. 그럼 지금 뭐 유명한 와인 중에서도 대부분이 어떻게 보면 시초가 수도원인데도 있겠네요. 그럼요. 많죠. 좀 괜찮은데 좀 설명해 줘봐요. 어디요? 수도원 출신 와인 브랜드? 맥주가 유명하죠. 맥주는 그러니까 일단 로마네 꽁티, 부르고뉴 지역은 다 수도원이에요. 그러니까 시작이 라인이. 그중 다 시작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나중에 부르고뉴 와인들 내가 얘기하려고 했는데 이 수도원의 문화를 봤었을 때 수도원이 제대로 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게 너무 제후나 왕의 세를 강해지니까 대주교에 대한 임명권이 왕이나 제후에게 있는 거예요. 특히 왕에게.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 수도사라든 이런 사람이 어떻게 세속적으로 바뀌었지. 그렇죠. 왕한테 잘 보이려고 그럴 거 그렇지. 아니에요. 이게 해야지 올라가니까. 네. 그래서 근데 수도원이 제대로 혼자서 자립해서 먹고 살 수 있으면 굳이 그렇게 가부를 안 해도 되잖아. 그렇죠. 네. 그래서
그래서 수도원으로 자립하라 해가지고 수도원 운동이 일어납니다. 예, 9세기쯤 일어나요. 예, 9세기쯤 일어나는데 이때에 일어났던 그 수도원의 이름이 끌리니 수도원이었고 이게 어디 있냐면 이게 바로 부르고뉴에 있어요. 부르고뉴 마콩이라는 지역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들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포도를 재배하고 와인을 본격적으로 더욱 만든 거예요. 그래서 부르고뉴 쪽이 다 수도원 와인 라인으로 가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고 거기서 이제 좀 자생하려고. 네, 그래서 그렇게 이어지는 시토회라고 그러는데 그 시토회에 대한 본산지도 그 부르고뉴의 디종이라는 곳에 있어요. 네. 그 로마네 꽁띠 우리가 세계에서 제일 비싸다는 로마네 꽁띠 뭐 3천만 원, 4천만 원 이러잖아요. 이것도 그 시책을 들어가면은 그 수도원의 와인이고요. 대표적으로 또 유명한 거 있잖아요. 돈페리뇽이라고. 돈페리뇽. 그 샴페인. 그 프랑스 샹파뉴집에서 나오는 샴페인인 돈페리뇽 같은 경우도 돈페리뇽의 이름 자체가 그 성스러운 수도사, 성스러운 페리뇽이라는 그 수도사의 이름을 따서 만든 거예요. 그럼 걔네들 개런티 주나? 그 수도원한테 뭔가 좀 있지 않을까요?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근무했던 그리고 이제 벨기에 맥주 중에서 유명한 건 이제 트라피스트 맥주, 트라피스트 에일 뭐 이런 것들이 트라피스트 그 자체가 베네디트회의 시토회라는 데 또 하나 있는 교파예요. 네, 그러니까 그 교파 안에서 만드는 그 크래프트 맥주에 대해서는 트라피스트 에일이라 그래가지고 또 트라피스트 맥주라 그래가지고 또 수도원 맥주로 따로 인정하는 게 있죠. 야, 그럼 이렇게 수도원은 조금 배 아프겠다. 자기네 거 뺏긴 거니까 개혁하면서 뺏긴 거긴 하니까요. 뭐 그러긴 한데 실질적으로 성직자는 세금을 내지는 않았잖아. 하긴. 그러니까 세금을 내지 않았는데 그만큼 국민들이 그거를 이제 업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걸 타파한 거라서. 그리고 제가 프랑스를 안 가봐서 몰라서 그런데 부르고뉴 말씀하셨잖아요. 네. 또 제가 아는 것 중에 보르독? 거기도 있잖아요. 다른 데죠? 완전 다른 데죠. 그래요? 부르고뉴는 독일 쪽에 좀 더 붙어 있고요. 독일이랑 좀 더 가까워지고 보르도는 영국이랑 더 가까워요. 대서양 쪽에. 보르독도 유명하잖아요. 보르도가 세계에서 가장 큰 와인 산지일 거예요. 거기는 수도사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는 또 원래는 수도사들이었는데 시작을 봤었을 때는 이 부르고뉴가 좀 더 이 수도사들이 중심이 된 곳이었고 이쪽은 나중에 영국에 수출을 하는 걸로 굉장히 중요한 자리매김을 한 도시입니다. 영국과 가깝고 지금으로 보면은 우리나라 한강 중하류 정도 있었던 곳이에요. 물류의 중심지인 거네요. 지롱드강이라고 그러죠. 거기만 딱 빠져나가면은 우리도 한강만 딱 빠져나가면 좀만 가면은 바다. 중국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 여기 보르독도 지금 되게 유명하잖아요. 와인으로. 그럼 여기는 일반 뭐 수도원이 아니라 일반인들이 만들어서 상업하는 나중에는요. 16세기, 17세기부터는 본격적으로 그렇게 들어와요. 부르고뉴가 역사적으로 진짜 오래된 것 같은데 근데 지금 현재 제가 아는 거는 보르독이거든요. 보르독? 뭐? 그러니까 여기가 좀 유명하게 진 게 결국에는 왜 그런 거예요 도대체? 일단은 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영국으로 떠나는 로마의 물류 저장소 같은 역할을 했고 또 로마의 군인들이 여기에 머물기도 했고 제일 중요한 거 대영 제국 대영 제국의 왕실의 와인이 바로 보르도 와인이었다. 그러면은 영국에서 술을 많이 먹어서 발전이 된 거라고 영국인들이 이 술을 많이 먹어서 발전하게 된 거죠. 얼마나 먹었길래 그래요? 영국 사람들은? 그러면 근데 왜 먹었어요? 여기를 뭐 얘네 프랑스 땅이잖아요. 300년 동안 영국의 땅이었어요. 중세 시대. 100년 전쟁 전까지. 100년 전쟁? 직전까지. 직전까지 300년 동안이 영국의 영토였고 이 100년 전쟁을 계기로 보르도는 프랑스로 넘어가게 되고 그리고 중세 시대는 여기서 끝났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죠. 중세라는 시대가? 중세라는 시대가 여기서 끝났다. 뭐 콜럼버스가 미대륙을 발견했다 또는 신항로를 개척했다라는 거기서 이제 중세 끝났다 보는 사람도 있고 100년 전쟁을 계기로 중세가 끝났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뭐 더 길게 보는 사람은 프랑스 대혁명까지 보기도 해요. 그때가 중세의 흔적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얘기도 하는데 기본적으로 100년 전쟁이 중세 시대의 끝이다.
라고 보는 해석들도 있습니다. 예.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하면 좀 헷갈리긴 한데 제가 그러니까 보르도가 좀 성공 지금의 이제 와인의 중심지가 된 거는 결국에는 영국에 그 와인을 갖다 줬으니까 이게 이제 엄청난 유명하게 된 거라는 거잖아요. 상업지로. 그렇죠. 거기다 백년 전쟁. 백년 전쟁이 제가 알고는 그 잔다르크? 그렇죠. 영국과 프랑스가 116년 인가 싸웠던 예, 그 전쟁이죠. 실은 뭐 당시만 하더라도 뭐 싸웠다 안 싸웠다 하기 때문에 그 백년 전쟁이라는 이름도 나중에 나오게 된 이름이긴 한데 어쨌든 그것 자체가 실은 와인 산지 이 보르도를 놓고 싸운 전쟁이기도 해요. 아니 도대체 유럽 사람들은 술을 얼마나 한잔하니까 와인 산지 두고 싸워? 그러니까 영국이랑 어떻게 보면 프랑스 지역이 싸운 건데 종교 때문이 아니라 와인 산지. 와인 산지를 놓고 싸운 전쟁이기도 하죠. 이 돈이 보르도란 돈이 동네 많이 돼서 그런가? 야 이거 좀 궁금하네. 이거는 다음에 다룰게요. 자 그러면 근데 이번 화를 정리를 부탁할게요. 제가 궁금한 거는 아니 뭐 로마에서 시작해가지고 와인이 그 전부터 있긴 한데 로마에서 시작해서 결국에는 프랑스, 이탈리아보다 프랑스 와인이 메카가 됐잖아요. 와인의 메카. 왜 그런지를 얘기를 했는데 좀 짧게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뭐 결과적으로 이제 그 유럽 와인의 중심은 수도원이었다. 네, 그리고 수도원 자체가 실은 와인만 연구하는 게 아니고 모든 학문을 다 연구했어요. 그렇죠. 학문 다. 위스키도 연구했고요. 꼬냑도 연구했고요. 그거 원래 뭐 그 별자리부터 시작해서 농업 관련된 이 모든 걸 종합 대학 같은 종합 연구소 같은 그런 곳이었죠. 그 중에 하나는 또 와인이 또 있었던 거고. 그래서 어쨌든 유럽의 와인의 이 그 집대성 또는 이 성장기로 갈 수 있었던 대표적인 이유는 바로 수도원이었다. 네. 그게 또 프랑스에 많이 있었고. 프랑스에도 많이 있고 한데 프랑스가 돈이 많았으니까. 네, 돈이 많았으니까 또 중앙 집권 국가이기 때문에 좀 더 많이 밀 수 있었다. 그래서 거기서 와인을 만들고 해서 점점 더 뭐 체계적으로 되고. 네. 신기하네요. 아무튼 백년 전쟁이 와인 때문에 일어났다라고 하면 좀 오버인가요? 뭐 그렇게 얘기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거를, 와인 때문에 와인 때문에도 이런 원어브댐. 자, 원어브댐 이유 중에 하나지만 그거는 다음에서 한번 다뤄볼게요. 자, 알림,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